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불가능하다며 무시했고 일본은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단 2년 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는 길이 뚫렸고 이 한 길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만약 이 도로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농업국가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경부고속도로, 그 놀라운 건설 과정과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존 밀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8년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시 저는 미국 국제개발원조단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가 절대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똑같았습니다. 미군 잔류부대 옆 작은 숙소에서 내다보는 서울 풍경은 참으로 처참했어요.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굶주린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헝겊 조각 같은 옷을 입고 맨발로 진흙탕 골목을 걸어 다녔어요. 저는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미국의 원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국민 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고 수출액은 고작 3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공업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미국의 원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숙소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미군들과 외국인 고문단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죠. 맥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한국 청년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곧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뚫을 거라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숨에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와 함께 냉소적으로 웃어넘겼어요. 이 가난한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건지 참으로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죠. 그 청년들은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젊은이들이구나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온 저희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말이죠.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제대로 된 도로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기계도 없고 기술자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청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니, 회의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이 나라 사람들이 제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에게 특별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외국인 고문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원조 요청이나 하러 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은 장관급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첫마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원조가 아니라 자력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통역사의 말을 들으며 황당하다는 듯 눈을 굴렸어요.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현재 12시간 걸리는 거리를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였죠.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 한국의 국가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게다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건설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대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지방의 농산물을 빠르게 도시로 운반할 수 있고 공장을 전국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국토를 하나로 연결하여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나오면서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야심찬 계획이라는 생각이었죠. 어떤 동료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모르는 계획만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원조단 감시 역할로 공사 현장에 파견된다는 것이었어요. 워싱턴 본부에서는 한국이 원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을 전제로 한 명령이었죠. 저는 마지못해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몇 달만 지나면 이 무모한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파견 명령서를 받아들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든다니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곧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고 몇 달 안에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68년 12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현장에는 수천 명의 전문 건설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건설회사들이 총동원되어 있었고 정부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비록 장비는 부족했지만 사람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대통령은 작업복을 입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업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사 기간 동안 무려 8번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했어요. 매번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석에서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최고 지도자의 관심과 의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곁에 있던 한국 기술자 김영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성공하면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농업국가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업화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도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산악지형을 뚫어야 하는 구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선진 기술 도입도 필요했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밤에도 조명을 켜고 작업했어요. 작업자들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켜본 결과 저는 점차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장 기술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들이었는데 편안한 사무실을 마다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바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예산 확보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들에게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꿈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는 예상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여름, 연일 내리는 폭우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산사태로 인해 이미 완성된 구간이 무너지면서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반대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어요. 특히 김대중과 김영삼 같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직접 누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김대중이 포클레인 앞에 누워 공사를 막는 모습을 보며 한국 정치의 복잡함을 실감했어요. 야당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가난한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것이었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이 프로젝트가 독재 정권의 허용 사업이라고 비난했어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시위로 인해 공사가 며칠씩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신문들도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무모한 계획으로 국민들만 고생시킨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어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인 압박도 거셌습니다. 워싱턴에서 서한이 날아왔어요. 한국이 원조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프로젝트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어요. 정치적 반대, 기술적 한계, 예산 부족,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건설회사 사장들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 건설업계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라고 말했어요. 비록 어렵더라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의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기획원 관리들은 저에게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물류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지방 공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김영수 기술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자신도 때로는 불안하다고,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한국은 영원히 농업국가로 남을 거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인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죠. 1970년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공사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예산은 거의 바닥이 났고 워싱턴 본부에서는 저에게 강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제게 요구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본부에서 온 전화는 명령조였습니다. 보고서를 조작하라는 것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결론을 내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야 원조금 삭감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죠. 저는 그 순간 심각한 윤리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진행 속도도 예상보다 느렸고 예산도 초과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반대도 계속되고 있었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오후 다시 한번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 제가 본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술력이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이 독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다고 했어요. 터널 굴착 기술, 교량 건설 기법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대, 30대의 공학도들이 밤낮 없이
현장에서 뛰며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외국 유학파들이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실무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기술자는 저에게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건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다른 나라의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시멘트, 철강, 중장비 등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었어요. 일자리도 대폭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점차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 한 장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본 변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어요.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었고 조직력도 체계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본부가 원하는 거짓 보고서 대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 선택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했지만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1968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솔직한 마음을 적어내려갔습니다. 나는 틀렸다고, 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고 썼어요. 이들에게 경부고속도로는 희망이자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이 나라와 사람들을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본부가 요구하는 거짓 보고서 대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 선택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보고서 작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도 담아야 했고 동시에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변화도 전달해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인의 의지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이죠.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근거들도 제시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젊은 기술자들의 역량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단순히 교통망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어요.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인들의 의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보여준 헌신과 끈기를 높게 평가했어요. 정치적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물론 문제점들도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예산 관리의 어려움, 기술적 한계, 정치적 갈등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적절한 지원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자신의 경력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어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워싱턴으로 발송하기 전에 저는 김영수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한국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는 것만큼은 전해주고 싶었어요. 김영수 씨는 깊이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어요. 제가 상부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대가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상부에서는 제게 즉시 설명을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저를 한국에 동조하는 배신자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었고
느낀 것도 진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의지와 변화는 분명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도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드디어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워싱턴에서는 저를 소환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저는 끝까지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개통식 전날 밤, 저는 공사 현장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길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김영수 기술자도 그날 밤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완공된 도로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저에게 말하기를 정말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이제 정말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개통식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사에 참여했던 기술자들과 건설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저 역시 외국인 고문단의 한 명으로서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통 선언이 있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하루면 닿을 수 있다고, 우리는 해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고속도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라고 했어요.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하나로 연결되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이프가 끊어지고 첫 번째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2년 반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해낸 이 기적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개통식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동료 미국인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로는 완성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미국 원조만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국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이들의 의지와 기술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너무 동조한다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을 목격했다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였다고 썼어요. 이들은 분명 더 큰 성공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습니다. 개통식 다음 날, 첫 번째 전기버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그 버스에 탔어요. 4시간 30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거에는 12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니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 만난 승객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들 신기하다는 듯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탔는데 이제 서울 구경도 쉽게 할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 저는 백발 노인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 개인적인 여행으로 온 것이었는데 20여 년 만에 보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달렸습니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1970년 개통 당시만 해도 몇 대 되지 않던 차량들이 이제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풍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 논밭이었던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고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수원, 천안,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경부축을 따라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도 놀라웠습니다. 1968년 제가 머물렀던 판잣집 동네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어요. 한강에는 여러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고 지하철도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과거 헐벗고 굶주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났고 상점들은 각종 상품들로 가득했어요. 김영수 기술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형 건설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20주년을 맞아 함께 그 길을 다시 달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고속도로였다고 말이에요. 김영수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후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했고 1980년대에는 전자산업이 꽃피웠다고 해요. 1990년대에는 자동차와 조선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야기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회사들이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대,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도 모두 이 고속도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빠른 물류망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국제 경쟁력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공장들이 있었고 포항에는 포스코의 제철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작은 어항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가 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화물선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전 세계로 한국 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상했습니다. 1968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했던 생각들을 말이에요. 이 나라는 끝났다고, 미국 원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내 눈앞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김영수 회장이 해준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만약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농업 국가였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한 길이 전체 국가의 운명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워싱턴의 옛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알리고 제가 1970년에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때 이 나라를 의심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내 눈앞에서 기적을 만들었다고 썼어요. 진짜 원조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용기였다고. 한국인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22년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